그와의 밤이 끝나고 나는 다시 감정 없는 갑옷을 껴입었다. 텅 빈 내 옆자리에 식어버린 온기는 어젯밤의 일이 그저 꿈이었거나 혹은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은 그의 채취와 내 몸 곳곳에 남은 그의 흔적만이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샤워를 하며 그 흔적들을 씻어냈다. 애틋함, 미련, 그런 사치스러운 감정은 이 지옥도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밝았다. 오늘 법정의 메인 이벤트는 나의 전 시어머니, 우아구구하신 S갤러리 관장님의 동무대였다. 나는 피고인석 구석에 인형처럼 앉아 곧 펼쳐질 막장 드라마를 VIP석에서 관람할 준비를 마쳤다. 법정에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은 한 마리 깃털 다 뽑힌 백조 같았다. 언제나 꿋꿋하던 허리는 미세하게 구부정했고 완벽하게 세팅되던 머리카락은 군데군데 흰머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품격이라는 갑옷에 선명한 균열이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눈에 힘을 주고 자신은 결백하다는 듯 고개를 빳빳이 쳐들었다. 가소로웠다. 검사가 스크린에 PPT를 띄웠다. 내가 넘긴 비밀 장부의 내용들이었다. 5기업 비자금, 미술품 거래로 세탁, XXX 의원, 뇌물성 그림 상납. 큼지막한 글씨들이 그녀의 고상한 얼굴 옆에 떠오르자 방청석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검사가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녀를 몰아붙였다. 피고인 인정하십니까? 갤러리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탈세를 저지르고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상납한 사실을. 그녀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는 예상했던 그대로의 레퍼토리를 읊기 시작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예술을 사랑했을 뿐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제 며느리였던 저 여자와 갤러리 큐레이터가 꾸민 짓입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정확히 나를 가리켰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라는 듯 입꼬리만 살짝 끌어올려 주었다. 내 그 미소가 그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을 것이다. 검사는 코웃음을 치며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녀가 VVIP들과 은밀하게 돈 가방을 주고받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었다. 물론 내가 그녀의 사무실에서 빼내어 복원한 것이었다. 화면 속에서 그녀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생기 넘치는 얼굴로 검은 돈을 희희낙낙 챙기고 있었다. 피고인. 이 영상 속 인물도 피고인이 아닙니까?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변호사가 옆에서 무언가 속삭였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다. 그녀는 스크린 속의 자신과 피고인석의 나와 검사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저 악마 같은 년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내 아들을 망치고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그녀는 결국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법정 경위들이 달려와 그녀를 제지했다. 우아함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탐욕과 히스테리만 남은 노파의 추악한 민낯.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림을 넘어 실소가 터져 나왔다. 판사가 엄하게 경고했지만 그녀의 발악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을, 내 복수의 첫 번째 결과물을 아주 만족스럽게 눈에 담았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품격과 명예, 그거 내가 이렇게 바닥에 내동댕이 쳐줬다고. 당신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대가라고. 법정은 순식간에 잘 짜인 연극 무대에서 통제 불능의 싸구려 막장극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연출한 감독이었다.
시어머니의 발악쇼가 법정 경위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며 막을 내리자 법정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다음 타자는 오늘의 두 번째 메인 이벤트, 나의 전 남편이자 M전자의 반듯한 신사 박민준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추태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넥타이조차 없는 셔츠 차림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잿빛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마치 영혼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 같았다. 검사가 바뀌었다. 이번에는 M전자 기술 탈취권을 전담하는 독사 같다는 소문이 자자한 특수부 검사였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박민준을 마치 해부실의 개구리처럼 뜯어볼 기세로 노려보았다. 피고인 박민준. 10년 전 당시 친구였던 피해자 강지훈의 벤처기업 넥스트코어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M전자의 성과로 둔갑시킨 사실 인정합니까? 박민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입술이 몇 번 달싹이다가 결국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기술은 저희 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뻔한 거짓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힘도 확신도 없었다. 그저 녹음된 테이프를 트는 것처럼 공허할 뿐이었다. 검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스크린에 결정적인 증거를 띄웠다. 10년 전 박민준이 강지훈과 주고받았던 이메일 내역이었다. 물론 내가 그의 클라우드를 털어 검찰에 익명으로 넘긴 자료였다. 지훈아, 내 아이디어 정말 대단하다. 이걸로 우리 같이 대박 한번 터뜨리자. 민준아, 믿는다. 이 기술은 내 전부야. 순수했던 우정의 증거는 이제 그의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있었다. 이메일이 공개되자 박민준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다. 검사는 그의 숨통을 끊으려는 듯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피고인. 피해자는 이 기술이 자신의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전부를 훔쳐 자신의 성공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강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증인석에 서기로 되어 있었지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듯했다. 그는 피고인석의 박민준을 향해 피를 토하듯 소리쳤다. 박민준, 이 개새끼야. 넌 내 인생을 훔쳤어. 법정은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퇴정을 명령했지만 강지훈의 눈은 오직 박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박민준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강지훈을 보았다. 그의 잿빛 눈동자에 아주 희미한 감정의 불꽃이 튀는 것 같았다. 죄책감? 아니. 그것은 원망이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식의 지독하게 이기적인 원망. 나는 그 두 남자가 만들어내는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한때는 둘도 없는 친구였던 그들이 이제는 법정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이 되어 있었다. 나의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믿었던 모든 관계와 신뢰를 박살내고 그들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지금 이 순간 내 계획은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었다. 소란이 겨우 진정되고 검사는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이번에는 나의 전 내연녀 박민준이 몰래 만나던 그 여자의 증인 신문이었다. 증인석에 선 그녀는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검사가 물었다. 증인 피고인 박민준과 내연 관계였던 것이 맞습니까? 네. 피고인이 증인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함께 살자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자주 했습니다. 박민준의 고개가 더욱 깊이 숙여졌다. 그의 완벽했던 신사의 가면이 법정에서 만천하에 벗겨지고 있었다.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반듯한 이미지, 내가 이렇게 진창에 처박아줬다고.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다른 여자를 품었던 대가라고. 재판이 끝나고 나는 법원을 빠져나왔다. 기자들이 내게 몰려들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역할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무너진 무대 위에서 서로를 핥히며 쓰러져갈 배우들의 마지막 발악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다음 재판은 강지훈의 차례였다. 가장 흥미진진한 무대가 아직 남아 있었다. 법정의 문을 나서는 순간 군중의 소음과 카메라 플래시가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내 귀에는 오직 내 심장이 쿵쿵하고 무겁게 울리는 소리만 들렸다. 복수는 거의 완성되었다. 시어머니의 가면은 벗겨졌고 박민준의 세계는 무너졌다. 그런데 왜일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앞둔 지금 내 안을 채우는 것은 승리감이 아닌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한 공허함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어쩌면 너무나 완벽해서. 나는 택시를 잡아탔다. 목적지를 말하려던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다. 강지훈이 머무는 오피스텔의 주소였다. 내가 왜 그곳으로 향하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이성이 아닌 본능이 이끄는 발걸음이었다. 어쩌면 나는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이 모든 복수극의 시작이자 끝이었던 그 남자를 내 손으로 파멸시키기 전에 내 것이었던 그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그저 이 참을 수 없는 공허함을 잠시라도 잊게 해줄 익숙한 온기가 필요했을 뿐일까? 차창 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익명의 얼굴들. 저들 중 누구도 내가 어떤 지옥의 중심에 서 있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내 안의 감정은 텅 비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텅 빈 공간 안에서 무언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지독한 허기였다.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다. 낯설지만 익숙한 건물. 그가 나락으로 떨어진 후 혼자 숨어 지내는 그의 동굴. 나는 로비로 들어서며 잠시 망설였다. 지금이라도 돌아설까? 하지만 이미 발걸음은 엘리베이터를 향하고 있었다. 층수를 누르는 내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복수의 일부가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에 없던 나의 변덕이자 충동이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그의 집 현관문 앞에 섰다.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나는 문을 가만히 노려보았다. 이 문 너머에 그가 있다. 나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마지막 심판만을 기다리는 남자. 동시에 지옥 같던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남자. 나는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또. 아주 작고 불규칙한 노크 소리.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잠든 걸까? 아니면 없는 척하는 걸까? 내가 포기하고 돌아서려던 순간이었다. 철컥하고 문이 열렸다. 그가 서 있었다. 법정에서 입었던 수트 차림 그대로. 넥타이만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다. 그는 아마 내가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하루 종일 법정에서 시달린 피로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공허함이 담겨있던 그의 눈동자에 나라는 존재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놀라움 뒤에 아주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드러냈다. 경계심, 희망, 그리고 상처 입은 짐승 같은 두려움. 내가 왜?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그의 집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나의 갑작스러운 침입에 그는 길을 비켜주지도 막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내 옷깃에서 풍기는 희미한 향수 냄새가 그의 코끝을 자극했을 것이다. 나는 그의 집 거실 중앙에 섰다. 어둡고 어지러웠다. 빈 위스키 병과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가 얼마나 망가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나를 따라 들어와 나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탐색하는 두 마리의 야수처럼 서로의 숨소리만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왜 이곳에 왔을까? 그저 그의 무너진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전 마지막으로 그를 내 소나기에 넣고 싶었던 걸까? 나는 천천히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내가 입고 있던 트렌치코트의 허리띠를 풀기 시작했다. 그의 동공이 다시 한번 흔들리는 것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다. 이것은 유혹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당신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내가 오늘 밤 남김없이 부숴버리겠다는. 코트가 스르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안에는 얇은 실크 슬립 한 장뿐. 어둠 속에서도 내 몸의 실루엣은 선명하게 드러났다.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끈적하게 변했다. 그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굶주린 늑대처럼 나를 보고 있었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욕망의 밤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우리 관계의 마지막 페이지, 가장 잔혹하고 처절한 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맨발로 유리 조각 위를 걷듯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채취와 희미한 위스키 향이 내 감각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의 코앞에 섰다. 고개를 들자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 아무런 표정도 짓고 있지 않은 내 얼굴이 비쳤다.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며칠 사이 더 까칠해진 수염의 감촉. 그는 내 손길에 움찔했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의 턱선을 따라 목울대를 지나 느슨하게 풀어진 그의 넥타이로 손을 옮겼다. 그리고는 넥타이를 완전히 풀어냈다. 다음은 그의 셔츠 단추.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은 채 아주 느린 속도로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다. 그의 단단한 가슴이 드러났다. 과거의 싸움으로 생긴 희미한 흉터들이 보였다. 내가 만든 상처들. 나는 그 흉터 위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혹은 황홀한 듯 희미한 신음을 흘렸다. 그는 내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을 것이다. 이것이 화해의 손길인지 용서의 시작인지. 하지만 나는 아무 의미도 담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소유물에 새겨진 낙인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다. 내 손이 그의 벨트로 향했을 때 그가 마침내 내 손목을 잡았다. 그의 악력은 강했지만 거부의 의사는 아니었다. 그는 나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어 했다. 왜 온 거야? 그의 목소리는 쇠처럼 긁히는 소리가 났다. 질문이 아니었다.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소나기에서 내 손을 빼냈다. 그리고 그 손으로 그의 뺨을 다시 한번 감쌌다. 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서 그는 보았을 것이다. 욕망도 애정도 아닌 칠흑 같은 공허함을. 그는 모든 것을 눈치챘다. 내가 그를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저 이 견딜 수 없는 텅 빔을 그의 몸으로라도 채우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희미한 희망의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비애가 내려앉았다. 그는 나를 이곳에서 밀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자신을 더 깊은 나락으로 끌고 들어갈 이 위험한 밤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내 손목을 잡았던 손을 놓고 대신 내 허리를 감쌌다. 그리고는 나를 자신의 몸으로 천천히 끌어당겼다. 그것은 동의의 표시였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내 영혼까지 기꺼이 내어주겠다는 비참하고도 헌신적인 항복선언.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쳤다. 그 안에는 어떤 열정도 떨림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차갑고 서늘한 체념만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공허함을 확인하며 마지막이 될 이 밤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천천히 추락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안아들었다. 격정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다. 바닥에 널브러진 빈 술병과 서류들을 더러운 현실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는 듯 조심스럽게 피하며 침실로 향했다. 그는 마치 부서지기 쉬운 재물을 옮기는 사제 같았다. 그의 팔에 안겨 흔들리며 나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욕망으로 들뜬 소리가 아닌 정해진 운명을 향해 걸어가는 죄수처럼 무겁고 체념에 찬 박동이었다. 그는 나를 침대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불을 켜는 대신 창가의 커튼을 열었다. 도시의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다. 그는 아마 내 얼굴을, 내 표정을, 이 마지막 순간의 모든 것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눈에 담고 싶었을 것이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내게 무언가를 갈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을 파멸시킨 여신을, 동시에 자신이 유일하게 숭배했던 존재를.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내 발목을 감쌌다. 그의 손길은 경배에 가까웠다. 그는 내 발끝에서부터 종아리를 지나 허벅지까지 마치 성질을 순례하듯 자신의 손바닥으로 내 몸의 지도를 그려나갔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의 절망과 슬픔이 내 차가운 피부 위로 옮겨붙는 것 같았다. 나는 가만히 누워 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는 내게서 어떤 반응도 기대하지 않는 듯 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했다. 이것은 그만의 의식이었다. 나라는 존재를, 자신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 마지막으로 기억 속에 새겨 넣는. 그의 입술이 내 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발등에, 무릎에, 허벅지 안쪽에. 그의 입맞춤에는 욕정이 아닌 비애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내 살결 위에서 우리가 함께 추락했던 모든 순간들을 되새기고 있는 것 같았다. 갤러리 창고에 거칠었던 첫 만남. 비오는 날의 축축한 공기. 그의 집 침대에서 나눴던 비밀스러운 정사들. 그리고 모텔 방에서의 파괴적인 마지막 밤. 그의 입술은 그 모든 기억의 장소들을 더듬고 있었다. 그가 마침내 내 위로 올라왔을 때 그는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그의 젖은 눈동자가 도시의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내 눈을 깊이, 아주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는 내 안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아주 작은 온기의 조각이라도, 후회의 빛이라도. 그러나 내 눈은 그에게 어떤 위안도 주지 않는 차가운 거울일 뿐이었다. 나는 그저 내 눈에 비친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 마지막 남았던 희미한 기대감마저 사라졌다. 그는 길게, 아주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소리.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안으로 들어왔다. 어떤 저항도 망설임도 없는 완벽한 결합.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열기도 없었다. 차가운 쇠와 쇠가 맞물리듯 서늘하고 기계적인 느낌. 그는 내 안에서 아주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질문 같았다. 정말 이것이 끝이냐고. 정말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냐고. 그의 허리짓은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텅 빈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필사적인 노크 소리였다. 나는 그의 뺨을 감쌌다. 그가 놀란 듯 나를 보았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아주 천천히 그의 움직임에 맞춰 허리를 움직였다. 더 깊이, 더 완벽하게. 그를 받아들이겠다는 신호. 그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그것을 나의 응답이라고 나의 용서라고 믿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그의 슬픔을, 그의 절망을, 그의 처절함을 연료 삼았다. 자신의 가장 깊은 쾌락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내 눈을 보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오직 몸으로만. 그는 내 안에서 자신의 부서진 사랑을 위해 그리고 이 잔인한 여자를 위해 마지막 장송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대답 없는 신을 향한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쳤다. 그 안에는 어떤 열정도 떨림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차갑고 서늘한 체념만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공허함을 확인하며 마지막이 될 이 밤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천천히 추락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안아들었다. 격정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다. 바닥에 널브러진 빈 술병과 서류들을 더러운 현실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는 듯 조심스럽게 피하며 침실로 향했다. 그는 마치 부서지기 쉬운 재물을 옮기는 사제 같았다. 그의 팔에 안겨 흔들리며 나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욕망으로 들뜬 소리가 아닌 정해진 운명을 향해 걸어가는 죄수처럼 무겁고 체념에 찬 박동이었다. 그는 나를 침대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불을 켜는 대신 창가의 커튼을 열었다. 도시의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다. 그는 아마 내 얼굴을, 내 표정을, 이 마지막 순간의 모든 것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눈에 담고 싶었을 것이다. 그는 이 밤이 지나면 다시는 나를 이렇게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짐승적인 직감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내게 무언가를 갈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을 파멸시킨 여신을, 동시에 자신이 유일하게 숭배했던 존재를.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내 발목을 감쌌다. 그의 손길은 경배에 가까웠다. 그는 내 발끝에서부터 종아리를 지나 허벅지까지 마치 성질을 순례하듯 자신의 손바닥으로 내 몸의 지도를 그려나갔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의 절망과 슬픔이 내 차가운 피부 위로 옮겨붙는 것 같았다. 나는 가만히 누워 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는 내게서 어떤 반응도 기대하지 않는 듯 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했다. 이것은 그만의 처절한 의식이었다. 나라는 존재를, 자신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 마지막으로 기억 속에 새겨넣는. 그의 입술이 내 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발등에, 무릎에, 허벅지 안쪽에. 그의 입맞춤에는 욕정이 아닌 비애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내 살결 위에서 우리가 함께 추락했던 모든 순간들을 되새기고 있는 것 같았다. 갤러리 창고에 거칠었던 첫 만남. 비오는 날의 축축한 공기. 그의 집 침대에서 나눴던 비밀스러운 정사들. 그리고 모텔 방에서의 파괴적인 마지막 밤. 그의 입술은 그 모든 기억의 장소들을 더듬고 있었다. 그의 모든 키스는 미안하다는 묵음의 고백이었고 이것이 끝이다라는 슬픈 각인이었다.
그의 절망은 내게는 기묘하게 작용했다. 그것은 동정심을 유발하는 대신 내 안의 모든 감각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그의 슬픔은 마치 잘 숙성된 와인처럼 독하고 썼지만 동시에 중독적이었다. 나는 이 남자의 가장 깊은 절망을 가장 가까이서 관람하는 유일한 관객이었다. 그가 마침내 내 위로 올라왔을 때 그는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그의 젖은 눈동자가 도시의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내 눈을 깊이 아주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는 내 안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아주 작은 온기의 조각이라도, 후회의 빛이라도. 그러나 내 눈은 그에게 어떤 위안도 주지 않는 차가운 거울일 뿐이었다. 나는 그저 내 눈에 비친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 마지막 남았던 희미한 기대감마저 사라졌다. 그는 길게 아주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소리.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안으로 들어왔다. 어떤 저항도 망설임도 없는 완벽한 결합.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열기도 없었다. 차가운 쇠와 쇠가 맞물리듯 서늘하고 기계적인 느낌. 그는 내 안에서 멈춘 채 마지막으로 나를 보았다. 그의 눈은 묻고 있었다. 정말 이것으로 괜찮으냐고. 정말 이대로 끝낼 것이냐고.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뺨을 감쌌다. 그리고 그의 눈을 보며 아주 천천히 그의 움직임을 재촉하듯 허리를 움직였다. 더 깊이, 더 완벽하게. 그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파르르 떨렸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나는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러 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절망을 맛보고 그의 영혼을 마지막 한 조각까지 탐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파르르 떨렸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나는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러 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절망을 맛보고 그의 영혼을 마지막 한 조각까지 탐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차마 내 얼굴을 더 볼 용기가 없는 사람처럼 그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내 마음을 얻으려던 희미한 희망의 몸짓도 내 공허함을 채워주려던 체념의 움직임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그 자신을 위한 길고 긴 장례식의 시작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규칙적이었다. 마치 관을 땅속으로 내리는 장의사처럼 신중하고 무거웠다. 그는 쾌락을 좇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육체의 결합을 통해 자신의 부서진 감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 묻고 있었다. 나는 그의 등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그의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소리 없는 오열. 그의 뜨거운 눈물이 내 어깨를 축축하게 적셨다. 나는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그저 내버려 두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내 몸을 욕망으로 더듬지 않았다. 대신 부서지기 직전의 유물을 다루듯 나를 끌어안았다. 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온기인 것처럼 혹은 자신이 추락하는 절벽의 마지막 끄트머리인 것처럼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는 이 정사가, 이 장례식이 끝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멈추는 순간 그는 완벽한 무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고통스럽게 그러나 끈질기게 움직였다. 내 안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살아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나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봤다. 그 얼굴은 내가 알던 강지훈이 아니었다. 한때 오만함과 자신감으로 빛나던 그의 눈은 이제 퉁퉁 부어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초점을 잃은 동공은 길을 잃은 채 절망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굳게 다물려 있던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미세한 경련을 일으켰고 턱 근육은 제멋대로 움직이며 그의 무너진 내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땀과 눈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모습은 마치 잘 만들어진 조각상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처참했다. 모든 자존심과 오만이 벗겨져 나간 자리에는 상처 입고 버려진 짐승의 연약한 맨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런 얼굴로 나를 보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채 갈라져 나왔다. 제발 서연아, 제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내 이름만 반복해서 불렀다. 그것은 애원이었고 기도였으며 마지막 비명이었다. 그는 내게서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이 끔찍한 고통을 알아달라고, 이 지옥 속에서 혼자 있게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그는 내 손을 가져가 자신의 젖은 뺨에 가져다 댔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를 봐주면 안 될까? 그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내 손등 위로 떨어졌다. 내가 알던 강지훈으로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나로. 너한테 모든 걸 망친 그냥 한심한 남자로. 제발 그렇게라도 봐주면 안 될까? 그는 비에 흠뻑 젖은 채 주인의 용서만을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내게 매달렸다. 그의 모든 것이 내 앞에 발가벗겨져 있었다. 그의 죄, 그의 후회, 그의 사랑, 그리고 그의 처절한 절망까지. 그는 자신의 남은 모든 것을 내 발치에 내려놓고 그저 아주 작은 온정이라도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 위로 완벽한 파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를 몰아붙였다. 그의 한계를 시험하듯 더 깊고 더 격렬하게. 그의 몸은 내 움직임에 기계적으로 반응했지만 그의 눈은 천장의 한 점을 향한 채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방에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텅 빈 육체 위에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었다. 그의 고통과 절망을 비웃듯 일부러 더 요란하고 격정적인 신음을 흘렸다. 그것은 쾌락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승자의 포효에 가까웠다. 나는 이 침대를 나의 승리를 자축하는 거대한 제단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위에 받쳐진 가장 완벽한 제물이었다. 그의 숨소리가 점점 더 가빠졌다. 그것은 흥분이 아닌 육체적 고통의 신호였다.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의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에너지까지 모두 짜내려 했다. 그의 존재 자체를 이 밤에 모두 소진시켜 버리고 싶었다. 나는 그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나를 보게 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초점 없는 동공은 나를 비추고 있었지만 나를 인식하지는 못하는 듯 했다. 그는 이제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완벽하게 망가진 인형이었다. 나는 그의 텅 빈 눈을 보며 그의 입술을 거칠게 물어뜯었다. 비릿한 피 맛이 입안에 번졌다. 나는 그 피 맛을 음미하며 그를 더욱 깊이 탐했다. 그의 몸이 갑자기 뻣뻣하게 굳어졌다. 그의 등이 활처럼 휘고 목에 핏대가 섰다. 그는 내 안에서 고통스러운 경련과 함께 자신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의 정사와는 전혀 달랐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쾌감의 흔적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쏟아내고 죽어가는 자의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의 마지막 절정은 마치 단말마의 비명처럼 느껴졌다. 그의 몸이 축 늘어졌다. 모든 실이 끊어진 마리오네트처럼. 그는 완전히 방전된 배터리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었다. 나는 그의 위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땀으로 젖은 내 몸과 식은 땀으로 축축한 그의 몸이 떨어지는 순간 기묘한 이질감이 느껴졌다. 방금 전까지 하나였던 우리는 이제 완벽한 타인이었다. 나는 침대 옆에 서서 잠든 것인지 혹은 기절한 것인지 모를 그를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지친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해 보였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어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비극적인 평온함. 나는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얻었다. 그의 진심, 그의 복종, 그의 파멸, 그리고 그의 영혼을 짓밟으며 얻은 최고의 쾌락까지. 그러나 내 안을 채우는 것은 승리감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거대해진 지독한 어기. 그리고 그 어기 끝에 아주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낯선 감정. 나는 무릎을 굽혀 그의 뺨에 남은 핏자국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의 이마에 아주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동정이었을까 아니면 연민이었을까? 혹은 나의 가장 완벽한 전리품에 대한 소유의 표시였을까?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아주 미세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이마에 아주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동정이었을까 아니면 연민이었을까? 혹은 나의 가장 완벽한 전리품에 대한 소유의 표시였을까?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아주 미세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내가 몸을 일으켜 떠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손목을 잡는 빠르지만 거칠지 않은 손길. 나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는 잠들어 있지 않았다. 그는 눈을 뜨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을 받아 그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섬뜩할 정도로 맑고 고요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슬픔도 애원도 절망도 없었다. 그 모든 감정이 불타버린 자리에 남은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이해. 그는 방금 전 내 입맞춤의 의미를 그리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지독한 공허함의 정체를 완벽하게 읽어낸 것이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목을 잡은 팔에 힘을 주어 나를 다시 침대 위로 끌어당겼다. 나는 저항하지 못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그의 눈빛에 담긴 낯선 확신에 압도당했다. 그는 순식간에 자세를 뒤바꿔 내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내 밑에서 부서져가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냥감의 가장 깊은 욕망을 파악한 냉정한 포식자였다. 그는 나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웃는 것 같았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었다. 이제야 알겠다는 듯한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인 자의 씁쓸한 미소. 그는 이제 내 마음을 얻으려는 시도를 완전히 포기했다. 대신 그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 내 마음이 아닌 내 몸을. 나의 이 지독한 공허함을 자신의 몸으로 잠시나마 채워주는 것. 그것이 자신이 내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마지막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의 손길이 달라졌다. 이전에 조심스럽고 애처로운 손길이 아니었다. 그의 손은 이제 내 몸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탐색하고 분석했다. 마치 연주자가 최고의 소리를 내기 위해 악기를 조율하듯 그는 내 몸의 가장 민감한 곳, 가장 깊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곳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다. 그의 입술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더 이상 애틋하게 키스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은 내 귓가를, 목덜미를, 쇄골을 오직 나를 흥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움직였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오직 기술과 목적의식만이 존재했다. 나는 당황했다.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이 관계의 주도권이 순식간에 역전되고 있었다. 그는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은 묻고 있었다. 이거지? 내가 정말로 원했던 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몸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의도대로 반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피부 위로 소름이 돋고 숨이 가빠졌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순수한 육체의 반응.
그는 내 반응을 확인하고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슬픔을 쏟아내는 처절한 몸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짐승의 움직임이었다. 오직 하나의 목표, 쾌락이라는 목표만을 향해 돌진하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움직임.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싣지 않았다. 그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미치게 하는 것, 나를 이 공허함에서 잠시나마 해방시키는 것에만 집중했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내가 원했던 것은 분명 그의 복종과 파멸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내게 복종함으로써 역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위한 쾌락의 도구가 되기를 자처했고 나는 그가 만들어내는 쾌락의 파도 속에서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보통의 여자처럼 서서히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내가 원했던 것은 분명 그의 복종과 파멸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내게 복종함으로써 역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위한 쾌락의 도구가 되기를 자처했고 나는 그가 만들어내는 쾌락의 파도 속에서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보통의 여자처럼 서서히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나의 통제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는 확신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은 점점 더 빠르고 강렬해졌다. 그것은 더 이상 나를 배려하는 움직임이 아니었다. 나의 한계를 시험하고 내가 쌓아 올린 모든 방어벽을 부수려는 듯한 폭력적일 만큼 거친 몰아붙임이었다. 그는 내 허리를 단단히 붙잡아 한치의 도망도 허용하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 소리에 그는 만족한 듯 희미하게 웃으며 내 귓가를 핥았다. 나는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언제나 모든 상황을 관망하며 감정을 통제해왔던 나였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의 의도대로 철저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내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연주에 맞춰 소리를 내는 완벽하게 길들여진 악기일 뿐이었다. 그는 내 다리를 어깨 위로 들어 올려 더 깊고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의 근육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내 희미한 저항을 비웃듯 나를 더욱 강하게 짓눌렀다. 그의 모든 행동은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넌 내게서 벗어날 수 없어.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잖아. 그의 손이 내 턱을 잡아 억지로 그를 보게 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나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나를 지배하는 자의 오만한 빛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속도를 늦추지 않은 채로 입을 맞췄다. 그것은 일방적인 키스였다. 내 입술을 탐하고 내 숨을 빼앗고 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듯한. 나는 그의 키스 속에서 질식할 것 같았다. 몸은 그의 움직임에 격렬하게 반응하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갔다. 이성과 감정의 경계가 무너지고 오직 원초적인 감각만이 나를 지배했다. 그의 땀과 그의 채취, 그의 힘. 그 모든 것이 나를 잠식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이마를 기댄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포기였다. 나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이끄는 대로 이 격렬한 파도에 몸을 맡기기로 했다. 그가 주는 쾌락에 이 순간만이라도 나의 모든 공허함을 잊기로 했다. 내가 모든 힘을 빼는 것을 느끼자 그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이 밤이 세상의 마지막인 것처럼 내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침대가 부서져라 흔들리고 우리의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의 등 위로 손톱을 박았다.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 격렬한 감각의 폭풍 속에서 내 존재가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그는 내 허리를 부서져라 끌어안고 내 귓가에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와 동시에 내 안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폭발했다. 시야가 하얗게 명멸하고 온몸의 감각이 사라졌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깊고 깊은 곳으로 떨어져 내렸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온몸을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의 떨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복자가 느끼는 압도적인 승리의 전율이었다. 나의 이성과 통제력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나는 기꺼이 그것들을 놓아버리고 그의 가장 깊은 곳까지 탐험한 후 그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내 위로 쓰러져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그는 마지막 남은 숨까지 토해내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내 위에서 미동도 없는 그의 등을 승전고를 울리는 장수처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의 영혼까지 남김없이 취했다. 이 밤에 격렬했던 불꽃은 모든 것을 재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승리를 알리는 화려한 축포였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가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어떤 빛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주인의 발치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지쳐버린 짐승의 순수한 복종과 애처로운 갈망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게서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다. 칭찬 혹은 아주 작은 온정이라도. 그의 눈은 묻고 있었다. 이걸로 된 거야? 이걸로 만족해?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그 작은 손길 하나에 그의 온몸이 안도감으로 희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내게 완전히 길들여졌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몸에서 내가 빠져나가는 순간 그는 마치 어미를 잃은 아이처럼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붙잡으려 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얌전히 있어. 라는 무언의 명령. 그는 내 말에 복종하듯 힘없이 손을 떨어뜨렸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옷들을 기계적으로 주워 입었다. 그는 침대에 누운 채 그런 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마치 마지막 모습을 새겨 넣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눈에 담고 있었다. 나는 옷을 다 입고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새벽빛에 드러난 그의 얼굴은 처참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다. 모든 것을 바치고 난 자의 완벽한 체녀. 그는 나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만 올려 웃어 보였다. 그것은 동질감 어린 자조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이겼어 라는 패자의 완벽한 항복 선언이었다. 나는 그의 그런 애처로운 미소를 승자의 여유로움으로 화답했다. 나는 그를 향해 이 밤의 가장 완벽한 마침표를 찍는 가장 아름답고 오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문을 열고 그의 집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을 빠져나오는 동안 내 안에서는 지독한 허기가 아닌 가슴 벅찬 충만감이 차오르고 있었다. 나는 마침내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그의 몸, 그의 마음, 그리고 그의 영혼까지. 이 완벽한 승리감 속에서 나는 조금도 공허하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났고 이제 마지막 무대만이 남았다. 내가 완성한 이 완벽한 복수극의 피날레를 장식하러 나는 법정으로 향했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와 방청석의 나직한 수군거림이 뒤섞여 불쾌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나는 피고인석 가장 구석, 마치 이 모든 소란과 무관한 관객처럼 앉아 있었다. 어젯밤의 뜨거운 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안에는 차갑고 단단한 승리감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내가 연출한 이 막장극의 마지막 장을 가장 좋은 자리에서 관람하기 위해 이곳에 와 있었다. 내 옆으로는 잿빛 얼굴의 박민준과 영혼 없는 껍데기만 남은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니었다. 이미 무대 뒤로 퇴장한 배우들일 뿐. 나의 시선은 오직 곧
곧 등장할 마지막 주인공 강지훈에게 향해 있었다. 잠시 후 법정 경위와 함께 그가 들어섰다. 그의 모습은 어젯밤과는 또 달랐다. 엉망으로 망가진 모습이 아닌 다시 말끔한 수트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 옷은 그의 몸에 맞지 않는 갑옷처럼 겉돌았다. 그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린 탓이다. 그는 피고인석으로 걸어오며 아주 잠깐 나를 보았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심지어 어젯밤의 그 애처로운 애원조차도 없었다. 그의 눈은 완벽하게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텅 빈 눈동자는 오직 나만을 향해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친 신도가 자신의 신을 바라보는 듯한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복종의 눈빛이었다. 어젯밤 나는 그의 영혼까지 완벽하게 정복했다. 그는 이제 법의 심판이 아니라 나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는 강지훈의 죄목을 하나씩 읊었다. 주거침입,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내가 그의 오피스텔에 처음 찾아갔던 날, 박민준과의 몸싸움, 그리고 내게 보냈던 수많은 익명의 문자들. 모두 내가 판을 깔아준 그의 범죄들이었다. 나는 지루하다는 듯 손톱 끝을 매만졌다. 이 모든 것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 진짜 심판은 이미 끝났으니까. 검사가 그에게 다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피고인 강지훈. 피고인은 피해자 박민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의 아내였던 서연에게 접근한 것이 맞습니까?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의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강지훈은 변호사를 보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고 있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 판사, 검사, 방청객은 모두 배경이 되고 이 공간에는 오직 나와 그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아주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차분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법정 안이 순간 술렁였다. 변호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검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강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보며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복수를 위해 접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정을 향한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향한 마지막 헌사였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를 알게 된 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복수 같은 건 아무 의미 없어졌습니다. 제가 한 모든 행동은. 그는 다시 한번 나를 아주 깊고 절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저 그녀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에 법정은 경악과 흥분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무언가를 받아 적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사건의 재판이 아니었다. 희대의 스캔들, 그 중심에 선 남자의 세기의 사랑 고백 현장이었다. 나는 가만히 앉아 그의 고백을 들었다. 내 입가에 나도 모르는 사이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완벽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가장 완벽한 전리품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위해 기꺼이 죄인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보다 더 완벽한 승리가, 이보다 더 짜릿한 정복이 또 있을까? 법정은 강지훈이 던진 폭탄 발언으로 인해 완전히 뒤집어졌다. 판사가 몇 번이나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외쳤지만 흥분한 방청석의 웅성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의 변호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고 검사는 예상치 못한 수학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여전히 가장 고요한 관객이었다.
검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강지훈에게 다가가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를 원했기 때문이라고요. 피고인의 그릇된 욕망 때문에 한 가정이 파탄나고 M전자라는 거대 기업이 휘청거렸습니다. 피고인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강지훈은 검사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후회도 변명도 없었다. 오직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 그것이 세상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담담하고 너무나도 진실되어서 법정 안에 모두가 순간 숨을 죽였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거나 미화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감정이 그러했음을, 자신의 세상은 오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음을 고백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법의 심판대 앞에서 사랑의 순교자를 자처하고 있었다. 검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는 화제를 돌려 내가 제출했던 증거들, 즉 강지훈이 내게 보냈던 협박성 문자들과 비상계단에서의 폭행 혐의를 거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서연을 사랑했다고 말하지만 피고인이 보낸 문자들은 명백한 협박이었고 비상계단에서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것도 사랑의 방식이었습니까? 강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 희미하게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대답을 내놓았다. 그것은 제 가장 어리석고 비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를 가질 수 없다는 절망감에 그녀에게 상처를 입혀서라도 제 존재를 각인시키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죄를 자신의 어그러진 사랑 탓으로 돌리며 나를 완벽한 피해자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그는 나를 보호하고 있었다. 내가 이 모든 복수극의 설계자라는 진실을 자신의 사랑이라는 방패 뒤에 완벽하게 숨겨주고 있었다. 나는 그의 완벽한 희생을 지켜보며 내 안에서 차가운 희열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있었다. 그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의 사랑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그저 자신의 패배를, 나의 완벽한 승리를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완성시켜주고 있을 뿐이었다. 최후 변론의 시간이 왔다. 그의 변호사는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 애썼지만 이미 피고인 스스로 모든 것을 인정한 상황에서 그의 변론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마침내 강지훈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판사도 검사도 방청석도 아닌 오직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돌발 행동에 당황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어젯밤 내가 보았던 그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완벽한 항복의 미소. 그는 마이크 없이 오직 나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입모양만으로 말했다. 이걸로 된 거지? 나는 그의 마지막 질문에 아주 천천히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완벽하다고. 당신은 최고의 배우였다고. 그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안도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만족한 듯 다시 판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마지막 말을 뱉었다. 재판부의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법정 안을 울렸다. 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 내가 연출한 이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연극에 마지막 커튼이 내려올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선고 공판일.
법정의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조용히 숨을 죽였고 방청석은 물을 뿌린 듯 조용했다. 오늘은 이 희대의 스캔들을 마무리 짓는 심판의 날이었다. 나는 가장 먼저 법정에 도착해 익숙한 피고인석 구석에 앉았다. 내 옆으로 이전보다 수십 년은 더 늙어 보이는 시어머니와 모든 것을 해탈한 듯 텅 비어버린 박민준이 차례로 앉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이미 서로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모두 마친 배우처럼 그저 마지막 무대 인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판사가 들어서고 모두가 기립했다. 장내가 숙연해졌다. 판사는 두꺼운 판결문을 들고 안경 너머로 우리를 차갑게 흘러보았다. 그리고 긴 판결 이유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법률 용어들이 딱딱하게 귀에 와서 박혔다. 나는 그 내용에 집중하지 않았다. 내 관심은 오직 결과에 있었다. 피고인 윤혜숙 씨 어머니에게 특정 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적용하여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울렸다.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크게 한번 들썩였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듯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우아한 제국은 7년이라는 시간의 감옥에 갇혔다. 피고인 박민준에게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박민준은 눈을 감고 있었다. 징역 5년을 선고한다. 그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의 완벽했던 인생, 그의 성공 신화는 5년이라는 숫자로 초라하게 마감되었다. 피고인 강지훈에게 폭행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M전자 기술 탈취 사건의 피해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나는 처음으로 판사의 말에 집중했다. 강지훈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법정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실형을 면한 것이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변화도 없었다. 그에게 감옥 안과 밖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았다. 그가 갇힌 곳은 법이 만든 감옥이 아닌 나라는 이름의 감옥이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판사가 나를 보았다. 피고인 서연에게 모든 범행의 시발점이 되었고 그 과정이 비난받아 마땅하나 가정 내에서의 정신적 고통과 모든 사실을 자백하여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나는 담담하게 판사를 마주 보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모든 것이 끝났다. 판사가 퇴장하고 법정 경위들이 시어머니와 박민준에게 다가와 수갑을 채웠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인형처럼 끌려나갔다. 박민준은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텅 빈 눈에 아주 희미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원망일까 후회일까? 이제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정을 가득 메웠던 기자들이 내게로 몰려들었지만 나는 그들을 뚫고 걸어 나갔다. 법원 복도 끝에서 강지훈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오려다 이내 발걸음을 멈췄다. 우리는 몇 걸음의 거리를 둔 채 마지막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는 내게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열었지만 이내 포기하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나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것은 감사도 사과도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완벽한 연극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는 배우의 마지막 무대 인사 같았다. 그리고 그는 나를 스쳐 지나갔다. 나와는 반대 방향으로. 다시는 돌아보지 않은 채. 나는 법원 계단 위에 홀로 섰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내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내 안에서는 지독한 공허함 대신 가슴 벅찬 희열이 용솟음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꺾인 자존심, 박민준의 무너진 인생, 그리고 강지훈의 맹목적인 폭조. 그 모든 것이 나의 발 아래 있었다. 나는 그들의 세계를 내 손으로 직접 부수고 그 폐허 위에 당당히 섰다. 나는 텅 빈 눈이 아닌 이제 막 새로운 세상을 마주한 정복자의 눈으로 끝없이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 회색 도시는 더 이상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새롭게 정복해 나갈 거대한 사냥터였다. 나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나는 이 전쟁의 유일한 승리자로서 나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 그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연인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서.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내 어깨는 당당했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내 뒤로는 내가 부숴버린 그들의 세상이 남겨져 있었다. 그리고 내 앞에는 내가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